특별할 것 없이 너무도 평범했던 10대 4명의 하룻밤 야영. 그런데 다음날 가족 품으로 돌아온 아이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가 무려 3명이나 나왔지만 놀랍게도 60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못한 채 핀란드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범인 없이 사망한 피해자 셋만 나온 사건.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1960년 6월 4일 핀란드에 살던 4명의 친구들은 주말을 맞아 호수로 떠났습니다. 15세 소녀 마일리 아르멜리 위에르클룬트와 아냐 툴리키메키, 그리고 18세 소년 세포 안테로 보이스만과 닐스 비렐름 구스타프손. 이들은 수영과 낚시를 즐긴 후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아냐와 세포는 연인 사이였고 닐스는 아냐의 친구인 마일리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10대에 떨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주말 야영을 보내기 위해 호숫가로 향한 4사람. 그런데 이 중 그 누구도 호숫가에서 보낸 이들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들이 야영을 떠난 바로 다음날 아침인 6월 5일 근처 바닷가로 놀러왔던 소년 둘이 호숫가를 산책하던 중 저 멀리 2개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밤 4친구가 타고 온 오토바이였습니다. 두 소년은 오토바이를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곳엔 처참하게 뭉개진 텐트가 보였습니다. 뭉개진 텐트 밖으로 사람 발이 삐져나와 있었고 텐트 위에는 남자의 한 명이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곧바로 인근에 있던 경찰서로 가서 신고부터 했습니다. 네 명이 공격당했는데 3명은 죽고 1명은 했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냥 미치광이에 의해서 아이들 노는 게 싫어 해갖고 둔기로 막 마구잡이로. 근데 그러기엔 집단적인 폭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개인적인 것 같고. 근데 개인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까지 공격을? 근데 그럼 피해자들은 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지금 이 사건이 헷갈리는 게 그거죠. 집단 폭행이야? 아니면 소수에 의한 거야? 아니면 개인에 의한 거야? 아니면 목적이 뭐야? 동기가 없네? 이게 뭐 성적인 거야? 아니면은 보복이야?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정오쯤. 빠른 신고 덕분인지 4명의 친구 중 소년 닐스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진 닐스. 하지만 다른 3친구는 텐트 안에서 모두 끔찍하게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4명 모두 둔기로 심하게 얻어맞았고 칼과 같은 예기에도 여러 번 찔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세 아이의 사인은 머리뼈 골절과 타박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을 6월 5일 새벽 4시에서 6시로 봤습니다. 이 사건이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칼과 쇠파이프 같은 둔기를 양손에 들고 마구잡이로 때렸다는 거야? 아니면 쇠파이프를 가진 범인과 흉기를 가진 범인이 따로 공격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정확히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 아니면 부검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지 않으니까 기록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동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능한 건 이거죠. 쇠파이프로 일단 제압을 한 다음에 힘 있는 남자애들 아니면 한두 대, 그 다음에 흉기로 무엇인가 하고 다시. 근데 이걸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이려고 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차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당연히 뭐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이거는 초기 수사와 미진 부실과도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이 경찰이 60년대라서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 같더라. 경찰 조사 결과 텐트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찢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의 텐트를 노리고 바깥에서 흉기로 텐트를 찢고 침입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상황.
아마 갑작스러운 무차별 공격에 아이들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찌르고 때리는 데 쓰였을 칼과 둔기가 현장은 물론 인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사망한 소년인 세포의 가죽 재킷을 포함한 몇 가지 소지품도 사라졌습니다. 또 닐스와 세포의 신발이 사건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길가에서 발견됐고요. 더 아이러니한 점은 여자아이들의 옷은 전날 텐트 밖에 걸어둔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텐트에 침입한 범인은 왜 소녀들의 옷과 소지품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소년들의 소지품만 들고 도망간 것일까? 텐트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안쪽으로 뭔가 했던 건 있었. 그게 첫 번째겠죠. 바깥에서 공격을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뭘 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치고, 그런데 그러면 여자아이들에 대한 손을 안 대고 남자아이들은 죽인 후에, 그러니까 죽이게 공격한 후에 남자아이들의 옷을 일부 벗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다가 그것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다가 던졌다. 그럼 이건 목적성이 뭐냐? 옷을 버리려고 했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뭔가 좀 이거는 스테이징의 냄새가 난다. 외부자에 했을 거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이렇게 스테이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거를 굳이 가서 버릴 이유가 없는데 여기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비체기 형이라면 그냥 두고 갔겠죠. 근데 옷을 건드리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오토바이를 그것도 또 부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사람만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주민들의 쉼터였던 호수에서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참극. 분노로 들끓은 핀란드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군에도 도움을 요청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수색견도 힘을 보탰습니다. 근처 유명한 해변도 있고 당시 모든 시선이 보도모스에 쏠렸기 때문에 목격자나 범인은 금방 나타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기다려도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은 해수욕장 안쪽에 위치한 다소 호젓한 곳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목격자는 호수 건너편에서는 2명의 여성. 이들은 야영지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다, 한 금발 남자를 목격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아니었고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년 닐스 구스타프 손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머리를 맞고 기절한 탓인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결국 경찰은 생존자인 닐스를 상대로 최면술까지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금발 남자가 텐트를 짓고 칼과 쇠파이프로 공격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몽타주를 그려 다시 공개 수배에 나선 경찰. 하지만 이번에도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최면으로 재구성한다는 건 60년대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신뢰하기 어렵고, 다만 다른 어떤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아니면 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뭐 남자아이들이었다, 이런 얘기는 구분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돔 호수 살인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쉽게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에 수많은 용의자들이 체포됐다가 풀려나길 반복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던 건 독일인이었던 한스 아스만입니다. 살인사건 다음날 헬싱키 소재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의 손톱은 때가 낀 듯 더러웠고 옷에는 흙과 함께 피로 보이는 붉은색 얼룩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한스 아스만은 보돔 호수 근처에 사는 일명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소련의 스파이라거나 다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소문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의심스러운 행적은 더 있었습니다. 아스만은 보도모스 살인의 범인이 금발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자 닐스 증언의 몽타주와도 가장 닮아 있었고요. 핀란드 경찰이 독일하고 감정이 안 좋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면 손을 씻고 갔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좀 뭐 범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진 거지 실제로 그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경찰들의 수사 방식은 탐문으로 많이 하니까 이상한 사람 어디 있냐? 그럼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밖에 더 있어요. 독일이니까 이상하겠죠. 하지만 경찰은 아스만에게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다며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아스만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당시 역시 그가 불륜녀의 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건 당일 불륜녀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마다 한스 아스만을 봤다며 알리바이를 증명해 줬고요. 두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보돔 호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카를 발데마스 윌스트림. 그는 캠핑종을 매우 혐오해 과거에도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의심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살인사건 이후 갑자기 마당에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급히 그의 집을 수색했음에도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를 우물에 버리고 메운 건 아닐까? 제 남편은 아닙니다. 사건 당일 남편은 저와 함께 있었어요. 아내의 진술로 윌스트림 역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그렇게 9년이 지났을 무렵 윌스트림은 보돔 호수에 빠져 숨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이 저보고 알리바이를 조작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 그이는 친구들한테도 술만 마시면 내가 보돔의 살인자라며 떠들어댔어요. 살인범이 윌스트림으로 밝혀지는 듯 했지만 문제는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머리를 심각하게 다쳐 이후 횡설수설하는 일이 잦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석에서 이뤄진 윌스트림의 자백은 신빙성이 떨어졌고 결국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선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죠. 이 사람이 머리에 심한 부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왜 구분을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의 진술을. 그리고 만약에 우물을 메웠다고 하면 우물을 다시 파갖고 그럼 뭘 묻은 건지 그걸 좀 정확히 확인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물에 묻을 게 있나요? 범행 도구 정도. 그렇죠. 그럼 범행 도구를 묻었다고 하면은 찾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범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만 아내한테 자기 알리바이를 대달라고 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술 마시면 자기가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은 다른 사건의 범인일 수는 있다. 근데 이 사건의 범인이긴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부상도 입었고. 반세기가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던 보돔 호수의 미스터리.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놀라운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현장의 혈흔을 통해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닐스 구스타폰손이 범인으로 지목된 것. 경찰은 44년 만인 2004년 보돔 호수 살인사건의 지휘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닐스가 세포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으며 술에 취한 닐스가 호감을 표하던 마일리를 강간하려고 했다. 닐스가 마일리를 강간하려고 하니까 세포가 마일리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이에 격분한 닐스가 세포를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으며 입막음을 위해 마일리와 야나마저 죽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유독 마일리의 시신에서만 무려 15군데나 칼에 찔린 상흔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닐스는 현장에서 발견되고 7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만약 닐스가 범인이라면 자신의 머리에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는지가 의문인 것. 또한 닐스가 제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쳤다면 대체 그 둔기를 어디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닐스와 세포의 신발은 현장에서 1km 밖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닐스가 자신과 세포의 신발을 버리고 맨발로 다시 1km를 걸어와 몽둥이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기절했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닐스가 거기 있는 여자아이를 강간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상태가 자기를 자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해는 언제 했느냐? 그러면 분리해보자. 지금 남자아이들의 옷 2개가 떨어져 있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앞에 말하는 윌스트리미네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현장을 훼손한 거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의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 닐스가 하기에는. 그러니까 좀 그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럴 수는 있죠. 그 마일스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죽이고 자기 친구 애도 죽이고 그러다 뭘 하려고 했는데 다른 범인이 개입을 해갖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왜 현장이 이게 몇 가지가 막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분리가 안 돼갖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기 자해를 하고 가서 버리기엔 너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의심받을 만해요. 확실히. 법원은 검찰의 주장이 가설과 심증 수준이라며 2005년 10월 7일 닐스를 피해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일부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상 그를 가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 결국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닐스는 44,900유로의 피해 보상금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제시된 유력한 3명의 용의자는 다 아니라고 보시고 아니요. 다 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닐스가 사건을 벌이고 다음 현장을 윌스트림이 훼손하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럼 지금은 현재적으로는 어떤 미친 단독범이 막 벌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단독범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증거상으로는 두세 요소가 합쳐진 거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근데 그 관련된 사람들은 죽거나 기억이 없거나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죠. 네. 뭔가 좀 종이가 겹쳐서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태인 거죠. 결국 경찰이 지목한 3명의 용의자 모두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이 밝혀지며 우동 호수 살인 사건은 아직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